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핸드폰 뉴스를 보던 분들 계셨을 겁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조용히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무역법 300일 조조사를 확대하겠다고. 이 법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세율 상한선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언제까지든 관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준선이 한국을 향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뭔지, 왜 한국이 특히 위험한지, 지금 내 주식과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원래 트럼프는 상호 관세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차등으로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호 관세는 위법이라고. 트럼프가 쓰던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가 법원에 막힌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판결이 나오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새 카드를 꺼냈습니다. 무역법 122조로 전 세계 수입품에 일단 10% 관세를 발효시켰습니다. 최대 15%까지 올릴 수 있고 150일 동안 유지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훨씬 더 강력한 다음 무기를 완성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역법 301조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은 무려 4,000건 이상의 소송을 견뎌낸 법이다. 법원이 막을 수 없다는 자신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만 바꿔서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무엇이고 상호 관세와 뭐가 다른 겁니까? 상호 관세는 나라 전체에 일괄 적용합니다. 이건 다릅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된 나라의 특정 품목만 골라서 세율 제한 없이, 기간 제한 없이 때릴 수 있습니다. 핀셋입니다. 그런데 그 핀셋이 한국의 핵심 산업을 정확히 겨누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이 카드를 가장 많이 썼던 상대가 중국입니다.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이 조항을 발동하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주식이 폭락했고 위안화가 크게 약해졌습니다. 그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미국도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국처럼 정면으로 맞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압박을 받으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USTR이 공식 문서에 한국을 비관세 장벽 국가로 명시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망 사용료 부과, 공공 클라우드 진입 장벽,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쿠팡 사태가 불을 붙였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USTR에 조사를 청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청원이 철회됐습니다. 좋은 신호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USTR이 어차피 한국 전체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개별 청원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디지털 규제의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더 강력한 압박 수단을 선택한 전략적 후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더 나빠진 겁니다. 거기에 반도체, 자동차, 철강이 있습니다.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로 자동차의 15%, 철강과 알루미늄의 50% 관세가 붙어있는 산업들입니다. 이번 조사까지 더해지면 그 위에 관세가 추가로 쌓일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핵심 산업이 통째로 겨냥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 주식과 환율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종목들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코스피를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올라간다는 건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익이 줄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실제 관세가 결정되기 전에 외국인이 먼저 읽고 움직입니다. 불확실성이 생기는 순간 한국 주식을 팝니다. 팔 때 받는 돈은 원화입니다.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갑니다. 원화 매도, 달러 매수, 환율 상승. 이 흐름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들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0조 원 이상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란 전쟁 불안도 있었지만 미국 통상 압박이 더해진 겨박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에너지, 원자재, 먹거리, 달러로 사오는 것들이 전부 비싸집니다. 미국의 카드 하나가 이 도미노를 건드리는 겁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외국인의 한국 기피도 계속됩니다. 단기 반등은 있겠지만 방향 자체가 쉽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주식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을 앞두셨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일부를 주식형 펀드에 넣어두신 분들, 이분들도 이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연금 펀드의 상당 부분이 국내 주식으로 운용되고 그 핵심이 바로 삼성전자고 현대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연금을 빼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닙니다. 연금은 단기 시황으로 움직이는 자산이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나중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사장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차에 납품하고 현대차는 그걸 미국에 수출합니다. 미국이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올리면 현대차 수익이 줄고 현대차가 줄이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납품 단가입니다. 그 단가 압박이 중소협력사 사장님 손익계산서에 내려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수출에 추가 관세가 붙으면 삼성이 가장 먼저 조이는 건 공급망입니다. 301조는 삼성전자 주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수백 개 중소협력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뭘 하고 있냐?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 DC를 찾아갔습니다. 이번 조사가 한미 통상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3월 12일에도 민관합동미 관세조치 대응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반응이 완전히 적대적인 건 아닙니다. USTR은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트럼프는 이 조사를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조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바로 관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사, 공청회, 협의 과정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밟아야 합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한국은 미국의 협상 압박 아래서 계속 불확실한 상태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장에 가장 해롭습니다. 갑자기 터지는 악재는 빨리 반응하고 빨리 회복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불확실성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장기간 기피하게 만들고 그 압박이 길게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달러 자산 비중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통상 압박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건 원화 약세 압박이 그만큼 길게 간다는 뜻입니다. 원화 자산만 들고 계신 분들은 실질 구매력이 조용히 깎입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표시 자산으로 일부 분산해두는 것이 이 시기에 기본적인 방어 역할을 합니다. 둘째,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종목은 변동성을 각오하십시오. 반도체, 자동차, 철강은 직접 타깃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보셔둬야 합니다. 장기 보유 관점이라면 이 구조를 이해하고 버티는 게 맞습니다. 단기 매매로 접근하신다면 지금은 변동성이 더 커지는 구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덜 영향받는 곳도 있습니다. 내수 중심의 통신, 유틸리티, 소비자에는 이번 압박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습니다. 방산주도 이란 사태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지만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지금 쫓아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셋째, 5개월 뒤 협상 결과를 주시하십시오. 122조 관세는 150일, 약 5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그 기간 안에 미국은 조사를 마치고 나라별, 품목별 차등 관세를 확정합니다. 5개월 뒤 한국이 어떤 세율을 적용받느냐가 올해 하반기 코스피와 환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공포에 팔고 나가는 것도 위험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월 뒤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산 LNG 구매를 늘리고 대미 투자를 확대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고 코스피가 반등합니다. 환율도 안정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끌립니다. 미국이 한국의 높은 세율을 확정합니다. 외국인 이탈이 더 길어집니다. 환율 약세 압박이 하반기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느냐? 한국 정부가 워싱턴을 직접 찾아간 것,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카드를 들고 협상하는 것. 이 방향으로 보면 완전한 파국보다는 협상 타결 쪽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흔들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공포에 흔들리는 사람과 구조를 읽고 준비하는 사람, 5개월 뒤 결과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준비하는 쪽에 서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트럼프가 중국에 이 카드를 처음 발동했을 때
중국 주식은 단기 급락했지만 협상 기대감이 생길 때마다 반등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패턴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공포로만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협상 진전 소식이 나오는 순간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읽는 사람이 이 상황에서 기회를 가져갑니다. 트럼프가 이 카드를 꺼낸 건 한국 경제를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는 겁니다. 한국은 조선, 반도체, 방산 분야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협력 카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무엇을 줄 것이냐? 미국이 어디서 타협할 것이냐? 그 결과가 올해 하반기 내 자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협상이 타결돼야 시장이 안정됩니다. 지금은 그 과정의 한가운데입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 채널에서 협상 흐름을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